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애정을 쏟지 마라. 바로 오래된 주식 투자 격언인데요. 한 기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매수할 때까지는 애정을 갖더라도 보유한 다음부터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소유한 종목을 좋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당초 투자 원칙에 어긋나거나 해당 기업에 균열이 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일부러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끌려가다간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요. 자, 그래도 오늘 여유 있는 토요일입니다. 애정을 확 빼고요. 냉혹한 마음으로 바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자, 4월 3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버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8486님, 4월엔 들어올 돈은 별로 없고 나갈 돈만 많이 예약돼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또 5월도 다가오죠. 목돈 만들기까지 아니더라도 나가는 돈만 적어도 참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돈케어 시간 준비되어 있죠. 버는 거, 막 수익과 소득을 크게 늘리는 법은 우리가 다른 코너에서 좀 많이 하지만 아이돈케어 시간에서는 나가는 돈, 이 지출 줄이기를 심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들으면서 활용해 주세요.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줄여서 주면장. 이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 요일을 살짝 이동했습니다. 투자하는 즐거워 투투즐 코너입니다. 틈새 투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또 아이돈케어 시간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이 절약하는 또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주식이 도대체 뭔가요? 이 주식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네. 0211님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찾아왔습니다. 유튜버에도 초보들을 위한 영상이 많이 있기는 한데 너무 진도가 빨라서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개인적 공부가 좀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은 좀 또 너무 또 느리다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복습과 좀 응용은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0212님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마치 과외하듯이 네. 이 가르쳐 드리고는 싶지만 또 이게 이 방송의 특성상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념을 잡는 법, 또 어떻게 학습 진도를 나가야 되는 법 등은 저희와 함께 따라하시면은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그쪽 트레이더도 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좀 표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요일별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결국엔 이제 5일 동안의 평균값이 나오는 건데 5일 이동평균선은요? 네네네. 5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5일 동안의 값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일부러 날짜를 더 늘린 거는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어떤 요일에 있는 종가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요일이 포함이 돼서 또 이제 5일 이평선이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이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지고 하나하나씩 늘어나면서 이제 이 값이 움직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탑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음 거래일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올라야지만 이게 이 흐름이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2월 1일부터 만약에 지금 이제 5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1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값을 더해 주신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4,25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6일 기준으로 이제 5일 이평선이 마지막 라인에 딱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결국엔 4,000원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12월 6일 값인 4,400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이가 4,000원이 없어지고 4,4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체 차이는 4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일의 종가가 4,400원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평선에 점을 찍을 때는 그 5개를 평균한 거에서 나왔던 값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4,330원이죠. 네. 거기다 딱 점을 찍으면 연결하면 일단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선을 그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기울기가 나오겠죠. 즉 그 전에 없어지는 요일에 있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요일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평균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러면 그 흐름을 딱 듣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야 되고 그럼 이 흐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사라지는 그 금액 또 그 차이만큼 적어도 올라가 줘야지만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이 나올 때 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급등이 나오거나 사실 연달아 급등이 나올 확률보다 이제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5일 이평선 결국에 꺾일 수밖에 없고 좀 응용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럼 추세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는 흐름들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흐름을 예측을 하고 어떠한 값이 나와줘야지만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보려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형성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표를 갖고 온 거는 반드시 좀 연습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감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수학에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다 이 HTS 보면 나와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라 이제 이런 것이고 약간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이런 거죠. 20일 이평선은 20일째 하루하루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20일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제 상한가를 쳤던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렸던 날이 20일에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뒤에서부터 매겨지니까 20일 순위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정도의 소위 말하는 가격 상승에 있었던 날이 그 다음 20일 내에 있지 않으면 기울기가 꺾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감을 잡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한 상승폭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로 가면 갈수록 나는 힘든 직면에 힘든 주가의 흐름에 좀 직면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잘 보시면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5일, 20일, 60일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서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이 하시다 보고 많이 보다 보면은 여기 며칠자가 이제 빠지게 될 테니까 이제 기울기가 꺾이겠구나 혹은 기울기가 높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평선의 이 기울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중요하죠. 네, 기울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똑같이 정배열, 그러니까 5, 20, 20, 60, 120이 이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네. 그 흐름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정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 기울기가 높은 종목은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평선의 움직임들이 크게 움직임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완만한 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변동폭만 생겨도 굉장히 빠르게 추세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정배열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네. 이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파르고 세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더 우리가 더 오랫동안 들고 가볼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은 변동성이 생겼을 때 내가 빠르게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옮겨 가볼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랑 그 상황이 직면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종목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거랑은 네.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석을 장 중에 하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항상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중 등락폭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지를 결정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원활하게 주식에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것 자체가 제가 이제 주식은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보다 더 성공 투자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배열, 뭐 역배열 얘기를 하는데 네. 단기 쪽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요 5일, 네. 20일, 60일, 120일 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뭐 120일, 240일이 위에가 있고 네. 단기가 밑으로 떨어진 건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하 본부장께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정배열로 이게 위로 그냥 쭉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은 그쵸. 결국 뭐냐? 소위 말한 급등 나왔던 그렇죠. 장대 양봉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뭐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부분에서 이 장대 양봉이 질비하니까 그렇죠. 쉽게 이제 추세는 안 무너질 거다. 네. 근데 이게 완만할 경우에는 뭐 정말 장대 음봉 같이 큰 하락이 나올 땐 네. 기울기가 꺾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네. 이 기울기가 가파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울기가 완만한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대응을 할 때 네. 그걸 읽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배웠고 네.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살짝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게 가짜 사이비 골드 크로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기울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좀 그 테크닉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60이 꼭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네.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아예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 화나죠. 네, 분명 책 보고 들어갔는데. 네,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물론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 60 골든이 나오면 네. 열의 8은 올라갑니다. 네. 열의 8은 올라가지만 가끔씩은 그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는 그런 모든 분석 방법들은 네.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네. 100%는 없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들고 왔어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걸어놨는데 네. 지금 저 자리를 보시면 20이 분명 60선을 상승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책에서 배운 것처럼 20이랑 60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 자리에선 사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저 자리에서 사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하루는 좋았네요. 네, 딱 네. 하루는 예, 좋았습니다. 하루는 좋았어요. 하지만 저 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네. 우리들은 이제 더 홀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고 더 자금을 붓죠. 네. 예. 만약에 근데 저 자리에서 우리가 자금을 더 부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네. 불과 2, 3일 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단순히 20과 60의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제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온 게 그 전에 보시면은 네.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보시면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장대 양봉이 있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 흐름들을 확인을 해 보셨을 때 네. 충분히 커다란 양봉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상승폭이 유지가 돼야지 네. 기울기가 유지가 되고 단기적인 흐름이 좋은데 그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네. 이전에 그 상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점차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이랑 60은 당연히 단기에서 후행으로 따라오는 이평선이다 보니까 네. 이제 뒤늦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기보다는 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처음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5일은 일주일 단위다. 네. 20일은 한 달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20일 평균을 만드는 건데 네. 단기적인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게 됐을 때는 21선이 아무래도 20일 동안의 평균값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반응이 느리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 60이 골든이 나오는 것만으로 이제 막연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60이 골든이 나올 때 다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 20이 60을 골든 크로스로 나오고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3달짜리의 이동평균선은 그 뚫어줬지만 사실 이제 6개월 동안의 이 흐름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만 좋아진 것이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은 좋지 않았다라는 상황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장기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동안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그 이전에 그 주식을 사서 물려 있었던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만 이 골든 크로스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화면을 못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골드 크로스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네.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부터 위로 탁 치고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저 본부장께서는 딱 그것만 보지 말고 네. 조금보다 더 큰 뭐 중기 이동평균선의 방향 그렇죠. 네, 그렇죠. 기울기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단기도 봐야 되고 네. 특히 중요한 게 그 21선 내에 캔들도 한번 20개 세본 다음에 그렇죠. 이 앞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오신 이 차트를 보면 네. 하루에 상한가가 하나 있었던 거네요. 네, 상한가가 얘가 뜬금포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가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평균선을 높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평균을. 그랬기 때문에 앞부분도 다 살펴봐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 외우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주식은 이 차트의 패턴으로 보면 뭐 10,0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들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해해 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동평균선 알 것 같아요. 다음은 뭐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들을 네. 조금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그럼 어떤 시점에서 좀 잡아보면 네.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안고 네. 공부를 하면서 또 일주일 보낼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항상 어렵고 힘들기만 한 걸까요? 내 취향대로 맘껏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투자를 즐겨보겠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은지님, 제가 요즘 음악 저작권 투자를 알고부터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뭘 살지 전략 짜는 것도 재미나고 또 매월 저작권료 정산 받을 때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니까 네. 당연히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음악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가 네. 투자 수단으로 네. 뭐 쉽게 말하는 뭐 투자의 대상으로 되면서 이제 그렇죠. 수익 구조들도 뭐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죠. 네, 오늘은 리셀 투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리셀. 네. 네.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문화 투자 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네.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음, 음악 저작권 투자를 또 소개해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외에도 하나멤버스, 신한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문화 투자 상품을 소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악 저작권 당연히 있겠고요. 또 뭐 네. 있습니까? 그 음악 저작권을 필두로 음. 신발 그리고 미술품 등을 자사 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기성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자산, 특히 문화 투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주식 열풍과 함께 유입된 2030 세대, MZ 세대가 많이 유입됐으니까 네. 이들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네. 되게 어렵게 여기지가 않죠. 그렇죠. 어렵게 여기지도 않고 재밌게 투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화 관련 투자 중에 하나에서 아까 신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연관돼서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리셀입니다. 네. 리셀 네.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리셀이니까 즉 되판다는 뜻이고요. 네. 제가 구매한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되팔아서 이득을 얻는 그냥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 리셀이란 건 나는 어디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디서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네. 그런 거죠. 왜냐면 중고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순간. 근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더 네. 비싸게 팔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네요. 네, 그걸 고민하고 음. 그런 상품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중고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싸게 파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제품들이 있으실까요? 시계죠. 뭐 시계는 그렇죠. 네. 예. 시계 명품 시계죠. 그렇죠. 보통 그런 시계보다는. 예. 네, 그 그렇게- 명품 백도 요즘에 맞습니다. 리셀도 엄청나고요. 신발도 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뭐 미술품 이런 골동품들이야 늘 너무 유명하니까 네네네. 점점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대상이. 네, 그리고 또 최근 뉴스를 또 보셨다면 코로나로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백화점 앞에서는 또 줄을 서고 네. 명품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소식을 접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가격이 제일 싸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이미 있는 그 거죠. 명품 쪽에서는 네, 네. 그렇게 이제 특정 물품들은 네. 시기를 막론하고 당연히 수요가 높은데 네. 이 명품처럼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낮은 상품들을 네.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리셀 투자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리셀은 명품은 아니네요. 명품도 리셀 투자에 하는데 네. 오늘 살펴볼 건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뭡니까? 오늘은 스니커즈, 운동화 투자.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신발. 네. 네. 그 스니커즈와 재테크를 합친 용어로 스니커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운동화는 한정판이나 업체끼리 콜라보를 통해서 유니크한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는데 요즘에 정말 많죠. 디자이너도 네, 함께하기도 하고. 뭐 무한도전 보면은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네. 그 데프콘 씨 네. 그리고 GD 이런 네. 분들이 막 수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제품을 소장하려는 욕구가 음. 높다 보니까 출고가보다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소식은 많이 접했어요. 네, 이런 뭐 네. 스니커즈라든가 어.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들을 이제 신으려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소장과 나중에 리셀로 하려고 한다. 네, 시장 규모가 좀 잡힙니까? 이게 특정 마니아들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화 투자 시장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상만 판매할 것 같은 국내 백화점들도 리셀 스토어를 막 입점시키고 있어요. 예.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가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잠깐만요. 네네.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스니커즈만 스니커즈만 리셀만 네, 리셀만. 2조 4천억.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스탁엑스라는 네. 곳이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네.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에 기업 가치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차별화되는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운동화를 그 스탁엑스 플랫폼에서 직접 검수해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랑 예. 주식 호가창을 차용해서 구매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죠. 스탁엑스라고 네, 스탁엑스. 스니커즈 전문 플랫폼이다. 스니커즈 전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의류나 리셀 전문 플랫폼. 네, 그냥 리셀 전문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사자세와 팔자세를 네, 주식 거래처럼 네, 네, 이 그렇죠. 매도가 매수가도 걸어놓고 네, 시스템을 짰네요. 네. 저희가 네. 지금까지 봤던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하우처럼 똑같이 주식 호가창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투자자들은 더 익숙할 수도 있고 신뢰도도 좀 쌓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현재 흐름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네. 차트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현재 흐름과 과거 흐름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한정판이 좀 거래되다 보니까 각 운동화마다의 거래량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하고 정말 희귀한 것은 파는 사람, 네. 매도자 주도가 되겠어요. 막 진짜 막 네. 몇 천만 원 그냥 그럴 수도 굴려놓고,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살려면 사라. 또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가격 체결되면 그게 또 시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탁엑스라는 곳 네. 기업 가치가 3조를 넘겼고요. 네. 스니커즈 리셀만 해도 2조 4천억이고 네. 이게 2025년엔 3배 가량 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네, 네. 나오면서 저는 너무나 주식 채권이 원자재에 한정돼 있었구나. 이런 선물 옵션 이런 거야. 이런 또 새 세상이 있었구나. 국내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미국의 플랫폼으로 거래 플랫폼으로 가야만 됩니까? 네,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크림이라는 리셀 플랫폼이 서비스 중이고요. 크림은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된 플랫폼이고요. 예. KT도 리플이라는 리셀 플랫폼을 통해서 리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 리플이 그 리플은 아니죠. 예. 네. 코인 리플 말고. 코인 리플 말고. 네. 네, 플랫폼 이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의류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검색창에서 치면 네. 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게 되나요?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국내에서도 이렇게 리셀 플랫폼들 네. 비단 운동화 스니커즈뿐만이 아니라 얘기해 주신 이제 의류 이런 전방위적인 상품들의 네. 리셀이라는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매매가 성립이 되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요. 네. 좀 바로 좀 떠오르는 게 네. 그 정품 보장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플랫폼에서 책임 안 질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좀 믿을 만한 플랫폼, 네. 믿을 만한 시장에서 사셔야 돼요. 네. 원하는 상품이 없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 플랫폼을 통해서 리셀 투자를 하시면 네. 일부 판매자가 기만 행위, 당연하죠. 네, 당연히 속일 수 네. 있습니다. 때문에 믿을 만한 플랫폼 무조건 찾아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사기 사건 나나요? 중국에서 네. 좀 자주 일어났었는데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30만 원에 만약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 상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을 이제 보낼 때 2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냥 판매자는 30만 원을 받고 물품을 배송해 버리면 끝이죠. 네. 내가 사고 싶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지만 반면에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판매자는 안 판다, 못 구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취소해 버리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자야 어쩔 수가 없죠. 네, 거래가 네. 됐으니까 할 텐데 그렇죠. 이 후자는 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팔려고 계약 맺었는데 더 높게 부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네, 뭐 물품 훼손됐다 이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건 좀 문제네요. 플랫폼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주의를 뭐 어떻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플랫폼들은 그 플랫폼 자체에서 물품을 검수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투자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상품을 공동 구매해서 지분을 사는 플랫폼 이건 또 뭐죠? 이거는 뮤직하우가 곡을 사서 지분을 쪼개서 판매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동화를 하나 사서 지분을 쪼개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냥 그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네. 그 팔 때 그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서울옥션블루랑 신한은행이 제휴를 맺어서 네. 소투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요. 운동화나 그림 같은 상품들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이런 리셀 플랫폼에서 네, 본인은 리셀 플랫폼 자체는 책임을 안 지고 네, 매수 매도자만 뒀더니 사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어떤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물건을 삽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검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진품 명품 다 가린 다음에 네, 그거를 지분을 쪼개는 거죠. 네, 그게 네. 300만 원이면은 몇만 원짜리를 지분 쪼갠 다음에 맞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수익을 나눠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는 플랫폼들도 생겨나고 있다. 네. 네. 이게 지금 뮤직하우의 그 음악 저작권 투자랑 거의 유사하네요. 네, 거의 유사하죠. 네. 근데 이제 뮤직하우가 좀 더 안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세 차익만 거둘 수 있다는 점. 네. 스니커즈 투자, 리셀 투자는 좀 시세 차익만 거둘 수 있어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죠. 네. 한 번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네. 같은 문화 투자 자산이라도 네. 좀 어, 그런 거를 좀 영속성이 없다. 네, 영속성이 없다. 역시 우리 윤동현 애널 네. 음악 저작권 투자의 또 전문가이셔서 네.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요. 네. 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오늘 리셀 플랫폼을 했지만 네.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곡 하나 또 아, 전해주시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음악 저작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오늘은 그 인터뷰를 토대로 곡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곡으로는 소찬이의 Tears나 플라워의 Endless를 말씀하셨고 꾸준히 저작권료를 받았던 효자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소찬이의 티어스는. 네, 맞아요. 네. 당연히 두 곡 모두 인기 높은 네, 곡이죠. 옥션 최저가 대비해서 40%를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현재가 대비 저작권료 수익률은 6에서 7% 정도. 네, 연 6에서 7% 정도로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Tears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째 노래방 애창곡에서 빠지지 않는 곡이고요. 네. 소찬희 씨가 작년부터 적극적인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대표곡인 Tears의 저작권료도 실제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추천하신 곡은 소찬이의 Tears, 또 플라워의 Endless. 네, 많이 부르죠, 이 두 곡 모두. 맞아요. 노래방 애창곡을 또 꾸준한 네. 저작권 수입의 곡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27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이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이 마이 머니, 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지금 늘린 겁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줄진 않았습니다. 네, 줄진 않았어요. 지금 이 어려운 이 예. 박스장에서도 줄지도 않고. 네. 이제 뭐 계속해서 목돈 만들기 우리가 네. 이야기를 나누고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강용수 대표의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시원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네네네. 이제 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은퇴는 분명히 했는데 네네. 또 사업을 한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했잖아요. 월 400이 족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놀 네. 사람이 없어요. 등산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결국은 다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회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직원으로. 네. 남을 부자로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여유 자금이 없었으면 당연히 월급쟁이 해야죠. 뭐 네. 방법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고시원에서 음. 돈은 나오잖아요. 네, 원룸하고 오피스텔에서 원룸 오피스텔.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한 5개월 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몸이 막 쑤셔가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딱 그냥 우리 있는 자산에서 1억만 딱 가져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랬더니 무슨 1억 갖고 사업을 하냐. 또 이래무선 또 다 덜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힘들게 모아놓고 네. 이렇게 힘들게 모아놓고 사업하다 다 망하지 않냐. 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영업 그 사업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0명 창업하면 9명 망하는 게 네. 사업이니까. 그래서 아내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판돈 1억만 딱 가져가서 네. 요거 털어 먹으면 네. 딱 나올 테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창업 아이템은 예, 그래서 뭐였어요? 이제 제가 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간 제가 자동화 기계 설계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네. 그쪽을 바탕으로 그냥 하면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야겠다. 서비스 쪽은 아니었네요. 네, 기계 설계 분야인데 네. 이제 기계 설계만 해서는 뭐 이게 안 되니까 기계 제작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자동화 라인, 네. 뭐 테스트하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했던 일을 했던 거죠. 제가 기계 설계 쪽을. 시즈머니 1억인데.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네. 장비를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공구만 있으면 돼요. 만드는 거는 노트북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기계 설계 프로그램만 있으면 네. 뭐 수주만 받으면 네.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심심해갖고 이제 해야겠다 이런 네. 결심을 하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1억짜리 회사도 사업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는데
근데 거래처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건 뭐 약간 하냐? 좀 럭키네요. 운이 네, 있었던 네. 거네요. 뭐 하냐? 그래가지고 네. 아니 나 놀고 있다. 네. 그랬더니 빨리 좀 와보라고. 급하게 좀 할 일이 있다고. 근데 나 그만둔 거 알지 않냐? 그랬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마침 또 일을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급하게. 네. 그러니까 요번에 도와주면 네. 뭐 업체 등록도 시켜주고 다 할 테니까 일단 빨리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시작됐어요. 이거 진짜 럭키죠. 그러면 네. 그 사업에서도 이제 부가 축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일은 수주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계를 만들면 한 3개월 정도 만들거든요. 네. 크게는 6개월, 1년 이렇게도 가지만 이제 뭐 조금만 거니까 한 3개월짜리 수주해 놓고 이제 직원을 한두 명씩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 되고 연 매출 한 8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가 네. 그 한 20억, 30억 라인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커지게 된 데는 그렇죠. 그것도 사업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네네. 맞고 이제 30억 정도의 자산이 네. 이제 몇 년 만에 또 70억으로 올라가고 또 네. 몇 년 만에 120억으로 네.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건 사업은 맞지만 네. 거기 밑거름에서는 그 전에 모았던 30억 40살까지 모았던 힘들게 모았던 30억이 네. 밑거름이 없었더라면 이런 길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또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겠고. 그렇죠. 1억을 쉽게 하고 이걸 갖고 다 망하면 돌아올게 이게 장난도 아니고 네. 이거 뭐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욕심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시드머니 뭐 시드머니가 30억이면 시드는 좀 큰 시드죠. 근데 네. 그게 바탕이 되고 대신 내가 창업을 해서 월급을 벌지 못해도 돈을 벌지 못해도 집에 생활비 구조를 줄 수 있는 구조는 되니까 더 마음 편하게 또 일할 수도 있었던 거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업 쪽에서는 운도 그럼요.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따랐다. 그런데 그 또 행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한 이제 15년 이상 네. 강용수 대표가 해왔던 어떤 그런 네. 헝그리 복스 정신 그렇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목돈 만들기입니다. 4단계를 정했었죠. 1단계가 목표 설정하기였고요. 2단계가 이제 자기 자산을 분석하고 지금 2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했던 게 자산 평가서를 작성해봐라.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씀씀이 지출을 분석하자. 그래서 막 고정 지출, 또 변동 지출, 앞으로 나올 지출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죠?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가계부 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죄송해요? 이게 너무 이게 가계부 쓰기 얘기하시면 너무 실망들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걸 얘기하냐. 채널 돌아가고 지금도 또 가계부구나. 네. 제발 부탁이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쉽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계부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믿고 와보시죠. 네, 시작해볼까요? 가계부의 장점부터 해보죠. 가계부를 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성만 해놓으면 내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내가 우리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오늘 뭐 잘못했지 이런 거 하듯이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 통장 잔고를 계속 보게 돼요. 계속 작성하니까 잔고 내 돈이 얼마구나 내 돈이 얼마구나 매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 대목에서 많지도 않아가지고 한 번 보면 되는데 그걸 뭐 맨날 보냐 또 이렇게 또 있지만은 계속 보는 게 좋아요. 자꾸 보면 우울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꾸 봐야 돼요. 미우나 모으나 내 돈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미래를 예측하는 엔진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 쓰기를 얘기를 하면 현재의 가계부, 과거의 가계부, 미래의 가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점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하우 어떻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자아빠 강용수 대표는 나는 이렇게 쓴다. 한번 샘플과 좀 모범 사례를 보여주세요. 샘플 이제 차트 이제 띄워주실 건데 일단 가계부 쓰기 우리가 들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월간 고정 지출하고 연간 고정 지출 얘기했었잖아요. 썼잖아요. 그거 왜 얘기했지? 오늘 쓰려고 한 거예요. 오늘 가계부 쓰기를 해야 되는데 가계부 쓰자고 하면서 그거 적자고 그러면 안 하실까 봐 먼저 한번 적어보십사 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적으신 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대입만 하면 가계부가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V, 컨트롤 C에서 그렇죠, 이쪽에다 딱 갖다 그거를 붙이면 돼요. 날짜 순서로만 바꿔서 배열하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놓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좌측에는 네. 좌측에는 월간 지출, 연간 지출, 변동 지출. 네. 또 이제 변동 지출이라는 건 뭐 매일 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식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상환, 적립. 그러니까 네. 원금을 상환했던 거는 지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그리고 적립, 적금 분 것도 썼지만 그거는 내가 모은 거니까. 네. 그것도 별도의 항목으로 담아두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변에는 수입, 근로소득, 자산소득. 네. 근데 이제 근로소득밖에 일단 없으시니까 네. 항목은 두자는 거예요. 네. 항목은 두자. 그래야 우리가 자산소득을 언제 만들든 만들 테니까 네. 항목을 없다고 지우지 마시고 일단 자산소득 일단 적어 놓으시자고요. 뭐 은행 적금을 벗는데 이자가 나와도 자산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뭐 몇백 원이 될지 지언정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또 이전 소득도 하나 넣죠. 뭐 좋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땅밭에서 돈을 이 주었다라든가 항목은 친구가 각자 취향에 맞게 네. 나누시면 돼요. 제가 이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 셀에 종셀의 부분은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왼쪽이 지출, 수입이었으니까 그 마지막 항목은 이제 총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총계가 나오는 거죠. 잔고. 네. 맞습니다. 잔고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그 금액만 계속 작성하시면서 얼마 있구나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네. 왜?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치를 쭉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를 미리 써놓은 게 되는 거죠. 아직 지출 안 했는데 미리 쓴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한 칸 한 칸씩 달 지나가면서 노란색으로 칠을 하는 거야. 네. 엑셀 시트에 노란색으로 칠을 해요. 지금 거기 창에 뜬 걸 보시면은 그렇게 네. 나올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보시고 그럼 이게 그 날짜가 되면 실행되면 근데 만약에 내가 15만 원이라고 예측해서 적었는데 네. 16만 원 써서 16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노란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네. 그럼 합계 금액은 계속 변할 거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한 번 내진 두 번의 수입이 들어올 거고 뭐 내 수입이나 아니면 아내 수입이나 이렇게 두 번 들어올 거고 나머지는 다 지출하는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한 달은 이제 쭉 쓰시면 돼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미리 한번 먼저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 고정 지출, 연간 고정 지출 요거를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쓰다 보면 변동 지출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한 달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행한 부분은 색깔을 칠해가면서 실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간편하게 써야 되니까 뭐 56,420원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56,000원이면 5.6 이렇게 적으시라는 거지. 네. 금액 좀 안 맞아도 좋다 이거죠. 자, 일단은 미리 써보고요. 네네. 그날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맞았나 틀렸나 그렇죠. 하면서 노란색으로 짝짝하면서 이제 고쳐 썼습니다. 그렇죠. 예. 끝나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안 맞을 거예요. 금액이 안 맞는 매달 그다음 말일이 되면 이제 자산평가도 쓰고 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지나가다 커피 한 잔 사 먹었어요. 아니면 붕어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그걸 빼뜨려가지고 빔은 빛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모르겠는 것들을 대부분 가계부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을 잃어버려서 짜증나서 싫어하세요. 못 맞히겠다. 이게 도대체 요즘에 이제 다 전자로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타 지출 항목이라고 적으셔서 간단하게 그냥 등록해 버리세요. 그거를 일일이 커피 한 잔 사 먹었다 4,200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아주 이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 나중에 디테일하게 쓰시는 건 나중에 쓰셔도 좋고 그렇게 해갖고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붕어빵 사 먹은 거조차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손실금 처리하세요.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 C를 해요. 다시 그 달 쓴 거를 그 다음 달로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제 날짜 바꾸고요. 뭐 고정 지출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쓰시고 근데 고정 지출을 다시 살아봤더니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겠죠. 컨트롤 V 하시고 연간 지출이 이제 그 달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바꾸시고 노란색 칠해진 거 다시 지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연산식만 변경해 놓아서 이어지게 해 놓으시고 그럼 그 다음 달을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정 지출도 이제 픽스가 됐고 네. 연간 고정 지출도 픽스가 됐고 네. 이제 변동 지출도 픽스가 됐어요. 미리 써놨으니까. 미리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전달 대비 내가 얼마를 더 쓰는지 지금부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달에 고정 지출이 요렇게 썼었는데 요번 달에는 더 썼네. 네. 적게 썼네를 봐가면서 이제 입력하는 거죠. 노란색으로. 네. 적어도 고정 지출은 어떻게 좀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변동 지출도 5분 달엔 왜 마트를 많이 가서 돈을 더 썼지? 아니면 의복비가 많이 들었나? 왜 돈을 많이 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눈에 거슬릴 거예요. 네. 뭐 줄이란 얘기 아니에요. 줄이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네네. 적기만 하자 이거죠. 그러게 이제 그럼 2달째를 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한 3달 정도를 이제 써보시면은 이 그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해질 거예요. 정확해질. 그러면은 이걸 1년치를 써보는 거예요. 네. 한번 날 잡아서 1년치를 쫙 써보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가계부의 진짜 이 그 효과가 생깁니다. 그 마법일까 언제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되게 궁금한데. 자 이제 우리가 썼죠? 1년치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목표 설정을 처음에 첫 시간에 첫 번째 했잖아요. 목표 설정. 네. 전세를 하든 뭐 내 집 마련하든 어떤 목표 금액을 정하자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그럼 언제 도달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계부를 썼죠. 1년을 해보면 그걸 가지고 대입해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한 10년 해야 되네. 8년 해야 되네. 30년 해야 되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것까지만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생활 패턴을 잘못 살았거나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30년 걸리고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마법처럼 쫙 뒤에 연도가 줄어듭니다. 30년이었던 게 생활 패턴 하나만 바꿈으로써 1년이 줄고요. 2년이 줄고요. 3년이 줄고요. 나중에는 15년, 10년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은 소득을 확 늘리면은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된 소득으로 인해서 이쪽 편에 있는 소득을 늘리는 거는 다른 프로에서 하겠다 이거지. 저는 수비수. 수비수 역할만 하겠다. 줄이는 거, 줄이고 어떻게 기획하면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으신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소득이 갑자기 월급이 2배가 되지는 않고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수비수의 역할,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법의 가계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출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8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세요.